새 아파트의 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밤 풍경은 언제나 고요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 전야 같았다. 김지혜의 37살의 워킹맘인 나는 박준영, 39살의 남편과 7살 딸 서연, 5살 아들 도윤과 함께 이곳에서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렸다. 바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시어머니 이정숙 여사의 그림자 아래 위태로웠다. 어머니의 간섭은 결혼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내가 직장인을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셨다. 여자가 집에 붙어 앉아 애 키우고 살림해야지 남편 벌이로 부족하냐는 식이었다. 그때마다 준영 씨가 나서서 어머니를 만류했지만 내 귀에 들어오는 간접적인 비난만으로도 충분히 스트레스였다. 우리는 결혼 초 준영 씨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어머니께 아파트 전세 자금 일부, 정확히는 5천만 원을 도움받았다. 그 돈이 목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져 어머니의 부당한 간섭에도 쉽사리 맞서지 못했다. 어머니의 간섭은 아이들 양육 방식으로 옮겨갔다. 특히 딸 서연이가 편안한 옷을 좋아하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다. 서연이는 활동적인 아이라 치마나 원피스보다는 헐렁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즐겨 입었다. 나는 아이의 편의를 존중했고 옷으로 성별을 규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볼 때마다 여자애가 치마는 안 입고 왜 맨날 남자애처럼 입고 다니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입히면 나중에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며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다. 그때마다 나는 애써 웃으며 넘기거나 준영 씨가 분위기를 바꾸곤 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나는 다 안다는 고집불통 성격인 것을 알았기에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명절이나 생신 때 찾아뵙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식사를 함께하는 게 전부였다. 아이들은 할머니가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고 집안을 마음껏 뛰어다니게 해주는 할머니를 좋아했다. 아이들의 눈에는 할머니의 보수적이고 비판적인 면모가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 문제는 한 달 전 준영 씨와 내가 중요한 학회 참석 때문에 뒤박 3일간 서울을 비워야 했을 때 터졌다. 갑자기 돌보미 이모님이 편찮으셔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급하게 부탁할 곳이 어머니밖에 없었다. 망설였지만 아이들을 혼자 둘 수는 없었기에 결국 어머니께 부탁드렸다. 어머니는 흔쾌히 아이들을 맡아주셨고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집을 나섰다. 이틀 후 학회를 마치고 어머니 댁에 들러 아이들을 데리러 갔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할머니 집에서 더 놀겠다고 떼쓰기는커녕 집에 가고 싶다고 안달이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자마자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넘겨주셨고 평소처럼 이것저것 캐묻거나 잔소리하는 대신 빨리 가라는 눈치였다. 급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아이들 옷가지가 담긴 가방이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풀어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서연이 옷 대부분이 사라진 것이었다. 서연이가 즐겨 입던 편안한 티셔츠와 반바지들이 온데간데 없었다. 다른 가방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이는 멍한 얼굴로 할머니가 옷들을 다 버렸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이제부터 여자 옷만 입으라고 했어. 아이의 말에 머리가 띵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어떻게 옷을 버릴 수가 있지? 그것도 아이 앞에서? 옷이 공짜도 아니고 우리는 아이들 옷도 신경 써서 사 입혔다. 옷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더 용납할 수 없었다. 서연이가 편안함을 위해 고른 옷들을 성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날 밤 준영 씨와 나는 어머니께 전화했다. 어머니는 옷을 버린 사실을 부인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다. 여자애를 남자 옷이나 입혀서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면 쓰나 내가 올바르게 가르쳐야지.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어떻게 아이 옷을 마음대로 버리세요? 그 옷들 다 비싼 옷들이에요. 그리고 서연이가 뭘 입든 어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너희 결혼할 때 전세 자금 보태준 건 생각 안 하냐?
내가 이렇게라도 나서지 않으면 너희가 애들을 버릇없이 키울 게 뻔한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너무 물렀어. 과거의 도움을 들먹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준영 씨가 나섰다. 어머니, 저희가 그때 도움받은 돈은 꼭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가 저희 양육 방식에 이렇게까지 간섭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옷값 계산해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사과하세요. 아이들이 어머니 때문에 충격받고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사과 대신 비난을 택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 내가 아니면 누가 서연이를 바로 잡아주겠어?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 내가 너희 인생 망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려는 거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 오지 마세요. 아이들도 다시는 못 보실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 같은 분에게 아이들 맡길 수 없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바로 어머니의 연락처를 차단했다. 준영 씨도 말없이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나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날 밤 아이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이는 옷을 버릴 때 할머니가 자신과 도윤이를 불러놓고 옷들을 하나씩 가위로 자르거나 불태우는 시윕을 하며 이건 남자 옷이니까 다 버려야 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서연이가 울자 도윤이가 누나를 감싸며 울지 말라고 달랬는데 할머니가 아이들 둘에게 모두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때의 충격으로 아직도 불안해했고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의 트라우마를 직접 확인하니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다. 준영 씨 역시 아이들의 눈물을 보며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꼈고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떨쳐낸 듯했다. 연락을 차단한 후 2주 정도 어머니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포기했거나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솔직히 일주일 안에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다. 그러다 2주가 조금 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평일 오후 아이들은 친정 부모님 댁에 가 있어서 집에 없었다. 준영 씨와 나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 싶어 문을 열어주기로 했다. 물론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은 없었다.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너희들 애들 제대로 못 키우는 것 같으니 내가 키워야겠다. 양육권 요구 서류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양육권이라니. 어머니는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쳤다며 우리가 과거 도움받은 전세 자금 5천만 원에다 준영 씨의 어릴 적 양육비까지 합쳐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며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아이들을 자신이 키우고 이후에는 공동 양육을 하자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우리가 그 돈을 갚으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릴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준영 씨는 너무 충격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가? 너희가 애들을 망치고 있잖아. 내가 바로 잡아야 해. 이 서류에 사인할 때까지 한 발짝도 안 나갈 거다. 더 이상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며 시어머니가 무단 침입하여 아이들 양육권을 주장하고 서류에 사인하라고 강요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오고 있다고 말했음에도 어머니는 요지부동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할 거라고 경고했다.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뭘 어쨌다고 접근 금지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희들 양육권 다 뺏을 거다. 정말이지 속에서 천불이 났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어머니는 경찰에게도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어머니는 경찰에 의해 우리 아파트 현관에서 끌려나갔다. 그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어머니의 모습은 정말 광기 어린 듯했다.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한 번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던가.
경찰이 어머니를 데리고 간 후 우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나는 처음부터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려 했던 내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준영 씨는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준영 씨의 다른 가족들, 특히 준영 씨의 누나인 박지연 씨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어머니 편을 들며 우리를 비난했다. 어떻게 부모님에게 경찰을 부를 수가 있냐? 어머니가 너희 힘들 때 도와주신 은혜는 다 잊었냐? 어머니가 다 너희 잘 되라고 하시는 일인데 너무한다는 식이었다. 그들은 우리가 과거 어머니에게 신세를 졌다는 사실만을 강조하며 그것이 어머니의 어떤 행동이든 정당화할 수 있는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다.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과거의 도움 때문에 우리의 삶과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말인가? 그게 어떻게 잘 되라고 하는 일일 수 있단 말인가? 준영 씨는 가족들의 비난에 가장 힘들어했다. 평생 가족의 자랑이자 귀염둥이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가족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나는 괜찮다고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라고 계속 말해주었지만 그의 깊은 슬픔과 고통은 나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너무 단호하게 나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어머니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게 되면 시댁 가족들과도 완전히 단절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괜찮았다. 내 가족은 이제 준영 씨와 아이들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영 씨가 과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동안 준영 씨는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웠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는데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했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2주가 넘도록 접근 금지 명령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준영 씨가 괜찮은 건지 이대로 진행해도 되는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지난밤 아이들이 잠든 후 준영 씨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우리 벌써 10년 넘게 서로 알았잖아. 당신 지금 안 괜찮아. 나는 그가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참을 망설이던 준영 씨는 결국 입을 열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했다. 평생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며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이 등을 돌리고 비난하는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했다.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고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과 영원히 단절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했다. 준영 씨는 어머니가 아무리 보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변치 않을 거라고 믿어왔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의 단점들을 애써 외면하고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어머니가 자신의 낡은 가치관과 통제 욕구를 관계 자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과거 어머니가 내가 첫째 서연이를 낳았을 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라고 강요하려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내가 일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기에 그리고 출산 후 내가 얼마나 예민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 알기에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을 막아섰다고 했다. 둘째 도윤이를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때 어머니는 훨씬 더 강하게 주장했고 준영 씨는 어머니와 심하게 다투며 나에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다고 했다. 그때 내가 어머니를 더 단호하게 막았어야 했어. 아니 그때 아예 관계를 정리했어야 했어.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질 때까지 미련하게 끌고 온 내 잘못이야. 준영 씨는 자책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는 준영 씨를 꼭 안아주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 나를 지켜주려고 어머니랑 싸웠잖아.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고 아빠야. 나는 우리가 어머니에게 신세를 졌다는 부채감 때문에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어머니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말했다.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기고 양육권까지 주장하며 우리의 가정을 위협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우리는 좋은 부모이고 좋은 부부라고 준영 씨를 안심시켰다. 준영 씨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마음이 조금 편해진 듯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준영 씨는 훨씬 밝아 보였다.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로 약속했다. 변호사를 찾아가 그동안의 모든 일을 상세히 설명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었다. 변호사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셨지만 현재까지의 증거, 즉 시어머니가 아이들 옷을 훼손한 것, 물리적 증거는 없음. 무단 침입하여 양육 참여를 요구한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협을 가하거나 아이들에게 명백한 학대를 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변호사님은 앞으로 시어머니와 어떤 접촉이 있더라도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녹음하라고 조언하셨다. 만약 시어머니가 다시 우리를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때는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는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하기로 했다. 솔직히 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만약 다시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여 관계를 영원히 끊어낼 기회로 삼겠다고 마음먹었다. 변호사님을 만난 후 준영 씨의 가족들에게서 오는 비난 문자나 전화는 대부분 차단했다. 준영 씨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가족들의 비난보다는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한동안 조용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정말 포기했거나 아니면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뭔가를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직감했다. 그리고 약 3주 후 내 예상이 맞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이 터졌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내 스마트폰 알림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진동이 끊이지 않았다. 옆을 보니 준영 씨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다. 무슨 일인가 싶어 스마트폰을 확인한 순간 나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어이없음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우리는 익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태그되어 있었다. 그 계정은 누가 봐도 어머니의 것이었다. 그 계정에는 우리 가족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여자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하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남편이 자녀를 키우고 모든 가계 비용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을 벌어올 것이라고 믿지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스스로 나가서 일자리를 찾을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이 세대의 남자들이 너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대는 그 근본부터 썩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정신까지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어린 딸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 우리 시대에는 아들들에게나 입히던 옷인데 이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것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의 영광스러운 형태를 되찾고 싶다면 이것을 근절해야 합니다. 저에게 동의하시면 이 게시물을 공유하고 이 가족을 바로잡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글을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우리 가족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우리를 비방하다니. 하지만 마지막 줄, 이 가족을 바로잡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분노는 어이없는 웃음으로 바뀌었다. 이건 탄원서도 아니고 그냥 공개적인 망신주기 시도였다. 그것도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내 스마트폰 알림이 폭주한 것은 이 글 때문이었다. 친구들과 지인들이 이 글을 보고 나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대부분은 이 글이 너무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나에게 이 글을 봤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다. 준영 씨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한참을 웃었다. 너무 화가 나고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어리석음에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 글에 달린 댓글들도 가관이었다. 우리 친구들은 이 상황을 유머로 승화시키며 기발한 댓글들을 달았다. 두 집 살림 안 하려면 소 키워서 물물 교환하던 시대로 돌아가야겠네요. 저에게 동의하시면 공유라니 챌린지인가요? 여자가 저런 옷을 입다니. 다음은 아빠들이 목줄 차고 다니겠네요. 말도 안 돼. 등등. 물론 친구들은 우리를 걱정하고 어머니를 조롱하는 의미로 이런 댓글을 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재빨리 그 글과 댓글들을 모두 캡처했다. 변호사님께 보내야 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 분명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캡처한 소셜미디어 글과 댓글들을 변호사님께 보냈다. 변호사님은 답장을 통해 이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명령 신청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우리는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글을 내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준영 씨가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어머니,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리신 글 당장 내리세요. 어머니는 글을 내리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뭐, 그깟 글 때문에 전화했어? 내가 맞는 말 했는데 뭐가 문제야? 너희들 때문에 내 체면이 뭐가 됐는지 알아? 내가 너희 인생 기어코 망칠 거다. 애들 내가 기어코 데려올 거야. 두고 봐. 어머니는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광기로 가득했고 노골적인 협박이 이어졌다. 이 통화 내용은 우리가 원했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낼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어머니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었다. 우리는 이 통화 녹음 파일과 소셜미디어 비방글을 변호사님께 보냈다. 변호사님은 이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즉시 접근 금지 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다. 약 3주간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법원에 나가 어머니의 유해한 행동, 아이들이 겪은 트라우마, 그리고 어머니의 협박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 진술했다. 어머니는 법원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결국 며칠 전 법원에서 어머니에 대한 2년간의 접근 금지 명령이 결정되었다. 어머니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들었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준영 씨의 누나 지연 씨를 포함한 다른 시댁 식구들은 우리에게 연락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했다. 그들은 어머니 편을 들며 우리를 비난했지만 법적인 문제까지 얽히자 부담을 느낀 듯했다. 그렇게 준영 씨는 가족의 일부를 완전히 잃게 되었다. 준영 씨는 슬퍼했지만 동시에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만족해했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비록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우리는 시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서연이는 다시 자기가 좋아하는 편안한 옷을 자유롭게 입고 다닌다. 아이들도 점차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밝은 모습을 되찾고 있다. 물론 완전히 잊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사랑받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내 식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간다.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혈연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가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배웠다. 비록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지만 우리는 이제 더 단단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